시트 해보시 바쁘게 일어나 타부서를 1시간에 한 번씩 담배 피면서 노가리 까는 모습이 와 진짜 개빡치는 상황인데 이거. 야 이거는 저는 퇴직사유 된다고 봅니다. 퇴사하십시오. 면접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곤란하기도 한 거가 퇴직사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사유를 제가 주제로 경력분들을 면담을 할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퇴직사유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60-70%는 그냥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퇴직사유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그리고 면접관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이해가 될 정도면 수용하고 그럴 수 있었겠네라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무조건 막 이상하다 이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뽑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했던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면접이고 면접을 볼 내용이 경력기술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기술과 연결된 이력서 체크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높은 확률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회사라면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이다. 그 다음이 이제 퇴직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사유의 위치가 합부를 결정짓는 최상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퇴직사유 자체를 너무 크리티컬하게 볼 필요는 없다. 면접관이 퇴직사유로 보는 이유가 뭘까? 이거 이외에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인드, 그리고 충성도, 그리고 나쁜 쪽 아웃라이어, 거르기, 그리고 문제 일으켰나, 네, 같은 이유로 퇴사할까봐. 뭐 이게 제일 크겠죠. 같은 이슈를 불러올까봐, 쉽게 그만두는 사람일까봐. 트러블. 그러니까 뭐 같은 이슈로 불러까봐 비슷하죠. 문제 일으켰나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 같고요. 동료들과 트러블. 그리고 여기 이제 상사와의 트러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럼 7가지 정도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중에 우선순위 한번 좀 매겨볼까요?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쉽게 그만두는 사람일까봐. 여기 이제 제일 크리티컬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그만두신 분들 100%지 이 질문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문제를 일으켰나. 요거 점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쪽 아웃라이어 거르기. 여기에 해당될 만한 게 뭐 윤리 이슈일 수도 있고요. 저성과자이면서 남탓만. 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같은 이슈로 불러올까봐 또 요 안에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거의 결판이 납니다. 쉽게 그만두냐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나. 그리고 세 번째 해당되는 거가 아마 저는 이걸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퇴사할까봐. 예를 들어서 사수가 없어서 퇴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도 사수를 줄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같은 이유로 퇴사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인드를 보는 게 이제 뭐냐면 직무, 산업, 직장에 대한 관점을 볼 것 같아요. 회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일에 대한 의미와 성장의 관점을 볼 것 같아요. 왜 일하냐? 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컬처피. 충성도는 사실 많이 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겠죠. 기초적인 정보 정도로 보고 온 거냐? 그냥 온 거 아니냐? 이런 관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3번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만두는 사람일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자주 이직하신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공격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정을 하셔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퇴직사유가 계속 정리가 번번이 안 됐다 그러면 그 회사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다니시면서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 이제 동료와의 트러블, 상사와의 트러블 이런 인간관계 쪽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쪽 아웃라이어가 아니면 그냥 괜찮습니다. 또는 내가 퇴사한 이유가 회사의 어떤 제도라든지 프로세스나 이런 건데 저 회사도 똑같은 회사야. 그러면은 당연히 가봤자 퇴사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를 지원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 정도가 걸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 트러블은요. 이게 참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손바닥에 소리가 안 나잖아. 어찌됐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 온갖 진상짓을 다 하면서 자기가 진상이라는 사실 본인만 몰라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메타인지가 지금 안 된 케이스거든. 그런 분은 100% 회사 오면은 100%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그거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사와의 트러블은 제가 보기엔 최악의 케이스예요. 이거는 진짜 여기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하자면 요게 더 1번이겠죠. 나쁜 쪽 아웃라이어가 제가 보기엔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상사와의 트러블. 왜냐면 상사가 진짜 별로일 수도 있거든. 그치만 아무리 상사가 별로여도 상사와의 트러블을 소재로 퇴직사유를 삼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 부장급에서 임원급 정도.
그 레벨은 이거가 먹혀요. 그 레벨까지 커리어를 잘 올라갔다라면 기본적인 성과라든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요. 회사에서 더 이상 올라갈 거를 못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원을 달아야 되는데 이 상사가 계속 성과를 못 내게 한다든지 또는 사내 정치하느라고 내가 시간을 다 허비하기 싫어가지고 퇴사했다? 괜찮아요. 문제는 저연차죠. 저연차인데 상사와의 트러블이 잦다? 이거는 그 분의 문제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컬처핏을 검증하는 어떤 핵심적인 동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셔라. 혹시 실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른 걸로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 그냥 다른 걸로 얘기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상사가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문제였을 수 있어. 근데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지 마. 그만큼 안 좋아요. 이거는 오해받기에 너무 딱 좋습니다. 굳이 이쪽으로 그냥 안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퇴직사유를 좀 컨펌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일은 더 많아지는데 청혼은 똑같고 일은 또 제때 끝내야 되고 현장일 때문에 정신없는 서류 밀려면 또 혼나고 시트 없이 바쁘게 일하는 타부서를 1시간에 한 번씩 담배 피면서 노가리 까는 모습이 와 진짜 개빡치는 상황인데 이거? 이거는 저는 퇴직사유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막 들어도 개빡치는데? 아니 이건 진짜 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 회사가 물론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고 중요도가 높아져서 승진이나 다른 보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1시간 한 것이 담타를 가지면서 이제 개빡치는 상황이지. 그러면서 막 야근하라고 그러고 뭐 게다가 지금 이거를 보면은 현장 일과 서류 업무 이 두 가지가 막 공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물론 탁월한 사람은 저 두 개를 다 쳐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탁월한 사람은 일도 그냥 다 해. 그러면서 다 담타 보내놓고 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승진을 시키죠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을 계속 안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 현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퇴직사유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퇴직사유가 안 좋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열받는 연봉까지 현타온다. 사람 때문에 열받는다는 내용이 뭐냐? 당신이 기여한 부분은 없냐? 당신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냐? 이런 어떤 고민에 대한 통찰 없이 이것 때문에 퇴사는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 회사 와서도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열받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참 좋죠. 그래서 저는 사람 관련된 쪽은 좀 하지 마시기를. 관리자가 새로 오면서 바뀐 직무 방향성이 제 추진력에 방해가 되는 구조였다면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주도적인 업무 구조가 아니게 되어 있어. 요거는 조금 제가 ABC로 평가한다면 이거는 B- 정도에 해당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상사와의 트러블이죠. 이거는 사실은 관리자라고 하면 관리자와 의사소통을 조율해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관리자가 아무리 꼰대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의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내는 게 능력인데 잘못하면 나를 안 알아줘서 나 퇴사했다 에라 태태태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 주도적인 업무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니저가 바뀌면 매니저가 전체를 다시 보고 기존에 했던 방식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 이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별로 B-의 정도 해당되는 위치급들이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7년차 이상이면은 A- 주니어 레벨이다 5년차 미만이다라면 B0 정도 직급이 높을수록 아주 리즈너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치급으로 갈수록 위에 지금 똥차가 빠져요. 내가 주차를 하는데 차를 안 빼면 어떡해. 내가 주차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무한 수정의 굴레에 밀어놓고 수정을 해서 들고 가면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계속 과태사했다. 이거는 평가를 하기 조금 어려운데 저는 A-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일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윗급에서 지금 계속 계획이 바꾸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냐면은 원인 제공을 한 게 뭐냐? 당신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 라는 후속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 냉철한 메타인지와 분석이 동반된다면 아주 좋은 퇴직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6큐 끝나고 갔는데 눈에 가시로 보는 건 어떻게 이거는 그냥 이거 그대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B+ 정도는 될 것 같아요. B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오시는 분이 업무에 자연스럽게 좀 적응할 수 있는 온보딩이 되게 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 그리고 대체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퍼포먼스가 이전과 같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막 빌드업 해가지고 막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갑자기 다시 복직을 해. 그러면 이 사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좀 인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성이 가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부분을 온보딩이나 배치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게 잘 보완이 안 됐다라면, 그리고 아무래도 육아휴직 그러면 당연히 애기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전처럼 일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거를 또 이제 인식적으로도 이거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미숙하고 준비가 안 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장하고 그렇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가 아주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못 얘기하면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다는 것만으로 눈엣 가시처럼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되겠죠. 근데 육아휴직이라는 이 제도에 대한 성숙도 그리고 이해도 준비도가 아직 수준이 더 올라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A로 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